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거래소 그 파생상품연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가능하면 이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관심 많으시죠, 그죠?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은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으시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자본시장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가능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지금 쉽게 말하면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이거 주식을 더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네,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은 그 시장 내가 참여해서 포지션을 가지시는 메커니즘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그죠? 그래야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파생상품은 올라가도 잘못 포지션을 가지면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또 떨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내 자산의 가치에 어떤 하락이 있지는 않는 그런 좀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생상품이라는 거를 이제 미리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은 저희 자본시장의 큰 축을 지금 이루고 있는 어떤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 안에 있는 파생상품도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면은 좀 쉽고 재밌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의 진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실제 우리 시장은 지금 파생시장이 어떤 형태로 처음에 꾸려져서 지금 현 시점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제 오늘 이 강의 시간에 좀 이렇게 할애를 한 이유는 뒤에 원래 주 이야기는 위험자산, 파생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매스컴이나 이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러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늘 접하시죠, 그죠? 접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가능하면 좀 몇 가지만 추려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일반론적으로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서 내가 투자 전략을 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가시면은 시장을 분석하실 때 내가 이거를 매수할 기회인가 아니면 매도할 기회인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분석하셔야 되죠. 시장을 분석하실 때 크게 이제 펀더멘털 분석이라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해서 어떤 내재 가치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내 투자 전략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단지 거래의 움직임만 가지고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 팔리는 양이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것만 가지고 시장에 이제 들어가서 내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후자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에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지표들 몇 가지만 가지고 향후에 이제 우리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을 취합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면 저희가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그 국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오늘 아침 제가 이제 이렇게 출근하면서 뉴스 들으니까 뭐 IMF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내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뭐 좀 하향해서 어떻게 그 전망치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나라의 경제 규모, GDP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이 GDP 규모가 향후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런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인 국민들이 어떠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키우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글로벌 경제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바라보냐면 각 국가마다의 어떤 GDP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모아서 글로벌 기구들에서는 월드 GDP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GDP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글로벌 경제이라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관심 있는 시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그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각국의 경제 상황들이 다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흥국은 신흥국대로의 어떤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의 어떤 자국의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수립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혹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게 제일 낫겠냐 하면 위기가 있었던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내년이라든지 그 이후라든지 해서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제가 첫 번째 그 표를 하나 가지고 온 게 경제 성장률에서 월드 GDP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다. 그죠? 원래 이 금융이라는 게, 특히 이 거시경제 지표라는 게 사실은 금융시장하고 딱 매치가 돼서 위기가 발생을 딱 하면은 바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면은 참 좋은데, 사실은 어떤 경제 지표라, 거시경제 지표가 많아요. 거시경제 지표라면은 뭐 GDP도 있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시장에서 어떤 위기, 크라이시스가 탁 발생을 하면은 좀 늦게 반응하는 지표도 있고, 또 조금 앞서서 반응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뭐 경기 선행 지표 혹은 경기 동행 지표, 경기 후행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어떤 금융 위기들이 즉 이렇게 예고를 하고 터져주면 참 좋은데, 그죠? 그럼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우리가 친숙하게 접하는 지표들은 경기 동행 지표보다도 어떤 후행 지표들이 좀 많아요. 위기가 터지고 나면은 그거를 반영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이 순환고리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GDP를 보더라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면 그 이후에 2009년도에 훅 떨어졌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여러 어떤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어떤 리더격인 여러 시장들이 뭐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통화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양적 완화 정책을 서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 GDP가 이렇게 쭉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2010년도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떨어지진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그림 빨간 선을 보시면. 그러면 그 이후에도 2015년, 2016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어떤 또 글로벌 금융 2008년과 같은 그런 위기상이 닥치지만 않는다면 지금 현재 상황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글로벌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어떤 낙관적인 그런 기운들이 포함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교역입니다. 글로벌 교역이라는 거는 무역 규모다, 그죠?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나도 시장 가서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일어나지만 국가 간에도 굉장히 교역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이제 2008년도에 훅 떨어졌다가 두 번째 그림은 그죠? 훅 떨어졌다가 글로벌 교역 규모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실업률,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인데, 이 실업률 중에서 뭐 각국마다 실업률을 다 나오는데 가장 저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중심이 되는 실업률 지표를 어디 거를 많이 보냐면 미국 지표를 많이 봐요.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선진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의 어떤 통계치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미국 실업률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실업률 지표를 보더라도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쭉 실업률이 확 올라갔다가, 실업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다, 그죠? 그러나 그 시기가 점점 지나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뭐 GDP가 늘어나고 교역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실업률도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실업률이라는 게 좀 많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위기 수준까지는 안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시장에서 가장 체감을 시장에서 빨리 하는 게 물가 상승률 아닙니까? 그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도 보면 당연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든지 경기가 악화된다든지 하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 확 올라가겠죠. 반면에 좀 상황이 좋아지고 시장이 좀 속된 말로 우리가 좀 살기 좋아지면은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보면 점차적으로 좀 안정된 추세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도를 겁니다. 자, 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들을 크게 GDP, 그 다음 뭐 교육 규모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으로 훅 들어와서 금융시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MSCI라 해서 지수, 선진국 지수들 혹은 이제 국가들마다 어떤 그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경제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묶어놓은 그룹핑해서 만들어 놓은 MSCI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이, 특히나 주식시장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MSCI 지수를 보더라도 2012년 이후부터는 선진국, developed country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증시들이, 주식시장들이 많이 회복해서 이제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뭐 GDP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이 안정화되어 가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양적 완화 작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자본들이 이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주식시장으로 몰려서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보면은 선진시장들은 이렇게 해서 잘 주식시장들이 유동성이 잘 공급되고 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머징 시장,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다지 경기 회복이 선진 시장에 비해서 확 많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들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9월 아니면 좀 더 앞에 가서 8월 아니면 올 초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초미에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뭡니까? 출구 전략, 그죠? 양적 완화가 언제 끝날 건지, 돈 풀기가 언제 끝날 건지, 그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미국이 이제 언제 할 건지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관심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신흥국 시장은 보면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쭉 되더라도 지금 시장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증시라든지 이런 어떤 지표들이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견해라면은 저희 그 이머징 국가들, 신흥시장들은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정적인 시장 형태를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면 증시로 몰렸던 유동성들이 대부분 빠져나가죠. 특히나 신흥국들은 외국인 자본들이 많죠, 그죠? 이머징 국가에는 어떤 자본들이 많이 들어있는 선진 국가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할 데가 잘 없으니까 그 돈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장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돈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 출구 전략을 서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뭐 좀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 훅 들어갔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금리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8년 지나서 경기 회복하려고 쭉 낮췄어요. 그죠? 그래서 쭉 낮췄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그 섀도우를 해놨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죠. 오늘 이번 주 초반 들어서는 뉴스들이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했다. 그죠? 미 연방에서 금리 인상을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시장 상황들이 반드시 올 초에는 출구 전략을 해서 이제 왕좌 완화를 끝내고 금리 인상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뭐 설상가상으로 8월 달에 중국 시장이 한번 휘청해주고 이러니까 금리는 매달 결정하죠. 그죠? 한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국가 경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매달 금리 결정해서 그 시장 금리라는 게 뭐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인가 발표되잖아요. 그것처럼 미국도 연방에서 연방 그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데 일단 9월 달에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이르면서 10월 달에는 인상할 거라는 시그널을 연방 의장이 이제 우리 앨런, 그죠? 굉장히 많이 듣죠. 옆집 아줌마 이름보다 더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그 앨런 의장이 뭐 공개적인 강의라는 데 가서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굉장히 많이 내보냈는데 또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10월 달도 금리 인상설은 좀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저금리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들을 봤을 때 출구 전략을 쓰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그러면 저희 서민들은 좋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경제도 어쨌든 대외 경제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인데 지금은 저희도 굉장히 저금리 상태에 있죠, 그죠? 2.몇 %대로 굉장히 저금리 상태로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죠, 그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대부분 뭐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저희가 가계자산들의 대부분이 실물자산, 특히나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자산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2013년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뭐 우리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목돈 들고 가서 확 부동산 사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갖고 했는데 모기지 했는데 뭐 다 이제 대출 상환하신 분들은 굉장히 뭐 금리가 오르든 뭐 이렇게 회피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갈 길은 먼데 갑자기 금리가 조금씩 확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그죠?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금리라는 게. 특히나 우리 금융시장에, 우리 가계자산에.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아직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향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10월 위기설은 넘어가지 않겠나 싶긴 한데 또 11월, 12월 연내 연말 이렇게 껴있고 이래서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러 지수. 달러 지수라는 게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황금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확 떨어지면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없다라는 거다. 그죠? 그다음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면은 1달러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는 화폐가 어떻게 된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가치라는 게 확 떨어져 있다가 보면은 2011년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쯤 돼서 이제 쭉 양적 완화가 끝나야겠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냐면 달러 가치가 슬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2013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양적 완화라든지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변동성. 변동성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 와서 증권 사야 될 때 또 더 변동성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생 상품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이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변동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게 변동성이죠. 그래서 이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내가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지 않고, 그죠? 저축을 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와서 투자를 한다라는 말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거기에 대한 뭐를 얻고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변동성이라는 지표로 나타납니다. 근데 변동성이 시장에서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작다 이러면은 시장에 들어가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더 먹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막 널뛰듯이 있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있어주는 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나은데, 지금 금리가 워낙 낮고 여러 가지 글로벌 어떤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화 기조로 가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작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아마 금리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이 금리가 왜 언제쯤 얼마만큼 어떠한 텀으로 올라갈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도 앞으로 가계자산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중요한 거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 당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참여자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자본시장에서 금리라는 이 펀더멘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 팩터로 작용을 하는데 예측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장에 이렇게 발표되는 대로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예측이 참 잘 되면은 저희도 안 그래도 바쁜데, 그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저희가 자산 운용을 할 수 있거나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늘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이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시장을 이제 분석하시려고 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금리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그래프를 제가 그림을 좀 확대해 놨는데 거의 0%대입니다. 그죠? 지금 저희도 2%대 이하죠. 그죠? 그래서 거의 0%대고 이렇게 금리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시장의 바로미터라는 요 변동성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다 어디로 유입된다?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돼서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활랑인데 우리가 활랑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어떤 다른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없이 단지 금리가 낮아서 갈 돈이 없어서 주식시장이 팽창하는 거는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잉 유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넘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잉 유동성이냐 아닌가라는 어떤 정확한 저희가 지표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쭉 이제 제가 한번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이야기가 먼저 있네요. 금리 인상 이야기는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는 금리 인상을 반드시 할 거라고 했다가 9월 달에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흥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사실은 뭐 신흥국들의 반발보다는 중국 시장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고도 성장하면서 쫙 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중국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지수가 1000포인트가 빠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가중시켜서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제 생각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9월 달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미 연방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의지가 올해 안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모르죠, 그죠? 중국 시장이 또 뭐 어떤 중국 시장이 사실은 이제 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내고는 있는데, 그죠? 갑자기 주식시장이 확 빠져서 하루에 뭐 상장 폐지되는,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이 뭐 반수가 빠지고 막 이렇게 저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중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중국 시장이 붕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죠? 뭐, 만리장성이 무너지길 바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만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져 있냐면, 정부든 정책이든 뭐든,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면은 모든 정책들이 다 결국은 뒷심이 딸려서라도 이제 뒷받침이 안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중국 시장에 어떤 위기가 오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중국 시장은 개방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관주도하에서 특히나 자본 시장에는 뭐 증권 시장도 그렇지만 파생 상품 시장은 더더군다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진퇴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유경제 시스템에서 있는 그런 자본경제의 그런 한계를 중국 시장은 더 빨리 직면할 수도 있더라는. 그러면 또다시 중국 시장에 어떤 임팩트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좀 더 기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쭉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금리다 보니까, 금리가 예정대로 인상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지연됐을 때는 글로벌 경제시장에 혹은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가, 아니면은 아예 예정대로 인상하지 않고 쭉 완전히 뒤로 쭉 물러나 버리면 어떨까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사실은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연기된 9월 시점부터는 이런 관련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금리 인상이 9월은 안 됐지만 10월에 할 거라니까 10월에 금리 인상 한번 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 연초에 발표한 것처럼 2016년까지는 뭐 2% 후반대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다음에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금리를 2.75%까지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죠. 그죠? 0%에다 거의 2% 후반대로 가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1억 대출해놓고 사는데도 금리 0.2% 오르면은 사실은 막 밤에 잠도 잘 못 오고 이런데, 1년 사이에 금리가 3%대 가까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그거보다 좀 더 완화시켜서 예정대로는 금리가 인상됐을 때 어떨 건지, 그러면 아예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뭐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금리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면 어떨까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유동성은 넘치고, 이 유동성 넘치는 것들이 실은 주식시장으로 가서,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그 외연이 본질적 가치에 의해서 저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생산품을 더 만든다든지 그래서 실업률이 개선이 된다든지 이래서 경제의 외형 규모가 커져서 자본시장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금리가 낮아서 갈 돈이 없어가지고 자꾸 주식시장에 가면은 사실은 그렇게 가서 그 돈들이 선순환을 해서 다시 실물시장으로 오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가 금리가 변화해서 이 돈들이 갑자기 빠지거나 이러면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예정대로 되지 않거나 인상 지연이 되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불안정적인 요소들은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특히나 주식시장, 자본시장 쪽에. 근데 예정대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흥국들이나 아니 신흥국이 아니라 저기 선진 시장들 그죠? 선진 시장들은 이제 어느 정도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으니까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 시장들은 좀 단편적으로 좀 더 외연이 내연이 튼튼해지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역학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되고 금리라는 게 우리 자본시장에서 어떠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어쨌든 금융시장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경기 회복은 잘 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뭐 달러 강세라든지 이게 잘 되고 있었는데 너무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경기가 어떤 과도한 유동성이 자금 시장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다. 그죠? 오죽하면은 제가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 장수 리스크라 그러더라고요. 리스크라는 게 위험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 얼마 됐다고 오래 사는 것도 이제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런 고령화라는 문제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해결해야 될, 저희가 잘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 고령화 문제가 사실은 경제활동으로 다 가져와 보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도 사실은 경제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잘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교육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선진국들은 잘 되고 있지만 우리는 글쎄라는 퀘션 마크가 여전히 아직까지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금융시장 하에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시장을 바라보고 그 시장에서 가능하면은 내 재산을 확 불리면 좋겠지만은 불리지 않더라도 있는 거를 더 많이 줄어들지 않게끔 해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도 있어주면 참 좋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저희가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요 이후에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직접적으로 파생상품이라고 딱 적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파생상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또 일반 오늘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금투협에서 강의를 구성할 때도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도 우리가 자본시장 혹은 금융시장이라면 증권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파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파생은 말 그대로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생상품이라 하지 않고 제목을
위험자산이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디쯤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위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파생상품에 대한 가능하면은 오늘은 정확하게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파생상품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위험자산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위험자산을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융 시스템 다 잘 아시는 그림이라 그죠? 뭐 경제 3주체 이러면 국가, 기업, 정부가 있고 각자 뭐 자금이 어디서 조달이 되고 어디로부터 나가고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자금이 전체적으로 흐르는지 우리가 돈맥 관리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죠. 그죠? 몸에서 인체에서 피가 잘 흘러가지고 우리 몸이 튼튼해지듯이 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돈이 잘 흘러야 경제가 튼튼해지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그림처럼 잘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좀 금융이라는 게 그러면 요 경제 주체들 등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잘 있어야 되느냐. 금융이라는 거는 실물자산과 실물자산을 금융시장을 연결해주는 메커니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계로부터 발생한 돈이 제가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한 1,000만 원 있어요.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는데 1,000만 원 바로 들고 삼성전자 본사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자본시장에 나와 있는 증권화되어져 있는 매개체인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하는 게. 근데 내가 이미 투자해놨어요. 삼성전자 본사 가서 돈 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넣어놨던 주식 팔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금융이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 가게가 이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금 공급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가게가 이제 금융시장에 들어오면은 크게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나누는데 많이 보시던 그림이죠. 그죠? 자,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시장이 요 시장입니다. 파생상품 시장. 뭐 전통적인 금융시장이라면은 증권시장이 되겠죠. 그죠? 증권시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도 금융시장의 이제 한 축을 이루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시장인데, 요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거는 뭐 장래 이렇게 놔둔다고 제가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페이지도 채우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삭가서, 왜 파생상품을 위험자산이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투자한다고 안 하시죠. 예적금 넣으면서 투자한다고 안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증권회사 가서 저축한다고 안 하신다.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은행 가서 예적금 하면은 1년 만기 놓고 넣을 때 이율 확정해 놓으면 1년 후에 반드시 정해진 이율과 원금 받죠. 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뭐 좀 있긴 하지만 반드시 받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원어치 사고 1년 후에 팔라 하면은 1년 후에 그게 900만 원이 될지 1,100만 원이 될지 알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축과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죠? 저축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간이 지난 만큼만 그 가치가 늘어있는 반면에 투자라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의 변동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가치의 변동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올라가면 좋겠지만, 가치의 상승하면 좋겠지만, 가치의 변동분이라는 것은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하시고 나면은, 그러면 투자 상품 중에서도 채권이라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채권은 저축 상품이 아니고 투자 상품입니다. 왜? 채권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채권 발행한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국가도 디폴트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채권도 투자 상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식. 원본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1,000만 원 넣으면
90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위험이 들어가 있다. 원본 손실보다 더 큰 어떤 손실을 주는 상품도 금융시장에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파생상품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슴이 탁 막히시죠? 파생상품 좀 잘 알아갖고 투자해야 되는데 원본보다 더 손실이 돼? 그렇지만 그 이면에 레버리지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생상품이라면 그 양면성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잘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주식 투자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주식 투자하면은 1,000만 원 투자하면은 원본 손실돼서 제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파생상품이라는 녀석은 그거보다 마이너스가 가더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면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 상품이라 하면 이제 투자로 들어와서 투자 상품이라 하면 금융 투자 상품과 비금융 투자 상품이 있는데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를 우리가 투자 상품 PPT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이거를 좀 앞에 들여가지고 내용을 제가 좀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재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투자 손실이 있는 거는 금융 투자 상품, 원본 손실이 없는 것을 우리가 비금융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 손실이 있는 것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보다 더 초과해서 손실 가능성, 리스크가 더 큰 거, 이걸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원본만 없어지면 되는 거를 증권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 이제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시장에 들어가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어떤 조직화된 거래소 안에서 저희 한국거래소처럼 이렇게 장이 열려 있는 데 가서 뭔가가 보장되는 데 가서 거래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거래되는 상품을 우리가 장내 파생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어쨌든 주식보다는 좀 위험하구나. 그렇지만 잘만 되면은 좀 더 큰 손실을 더 많은 손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상품이 파생상품이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한번 우리가 파생상품을 정의를 해보면은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기초를 이루는 다른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을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있는 상품을 굳이 왜 위험을 더 씌워가지고 말도 어렵게 파생을 시켰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파생 상품이 뭔지 탁 오시더라는 겁니다. 굳이 있는 상품을 왜 파생을 시켜야 되느냐? 뭐 때문에? 자, 주식이든 채권이든 통화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든 원유든 옥수수든 뭐든 이 실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변화하죠. 그 가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치가 변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있는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만 거래하지 않고 그 가치의 변화분들을 지금 계약만 해서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가서 이행이 되게끔 한 게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점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생상품이 크게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선물이라는 것도 있고 옵션이라는 것도 있고 스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라는 것만 다 꼬집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선물 거래는 여러분 현물 거래는 잘 아시죠? 그죠? 현물 거래는 어떤 겁니까? 현물 거래를 잘 아시면 현물 거래의 메커니즘을 한마디로 딱 말씀하실 수 있으면 선물 거래는 이제 다 아시는 겁니다. 현물 거래는
현재 시점에 계약하자마자 물건도 오고 가야 되고 돈도 오고 가야 된다. 그죠? 그게 현물 거래입니다. 그러면 선물 거래라는 것은 지금 계약했어요. 돈도 물건도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계약만 하면 됩니다. 물건과 돈은 언제?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내가 돈 가지고 있거나 내가 물건 갖고 있으면 바로 사거나 팔거나 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되는데 굳이 미래에 할 것을 지금 땡겨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시장 참여자들은 내가 지금 물건을 갖고 있지만 지금 꼭 팔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물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래 어떤 몇 달 후에 가서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도 있죠. 그죠?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 특정 시점이 지나서 내가 한 두서너 달 후에 팔아야 돼요. 그때는 현금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나깨나 그때 될 때까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게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죠. 그죠? 지금은 안 팔아도 되는데 아니면 팔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든가.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그 물건이 별로 소용이 없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가서 그거보다 더 필요하거나 그 물건을 사야 돼요. 그 사람은 자나깨나 그 물건 살 때까지 뭐가 걱정입니까? 가격이 오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될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니까 떨어져도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미리 팔아놓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이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몇 달 후에 필요하면은 물건이 올라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그 물건을 미리 사놓는 계약만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 거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은 미리 사두는 계약, 선물 매수 계약을 하면 되고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인 사람은 선물 매도 계약을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선물 매도 계약과 선물 매수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 걱정을 좀 없앨 수 있는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는가? 위험을, 내가 가진 위험을 어떤 파생 상품이 존재하는 자본시장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돈육 선물을 제가 이제 예를 드릴 건데, 돈육 선물, 돈육이라니까 좀 오늘 돼지고기다, 그죠? 돼지고기 선물이 실제 저희 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상품입니다. 돼지고기 선물이 이제 일반 상품 중에 이제 대표적인 상품인데, 돼지고기 이러면은 굉장히 이 돼지고기 이전에 이미 돼지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죠? 뭐 빨간 돼지도 있고 까만 돼지도 있고 또 돼지도 뭐 다 육질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선물 거래라는 것을 조직화된 아까 장내 파생처럼 조직화된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들은 이 상품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격화해야 됩니다.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동일한 어떤 거래 단위로 거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 주식 가격 무조건 시장에서 거래하려면 시장에 정해놓은 가격 그대로 사고 팔아야 되죠. 그것과 똑같이 돼지고기라는 일반 상품도 돼지고기만 보면은 굉장히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금융기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를 시장에서 규격화시켜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돈육 선물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돈육 선물이라면 어쨌든 돼지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돼지를 키우는 사람하고 양돈 농가하고 이해 당사자는 돈육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는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는 양돈 농가하고 또 향후에 그 돼지고기 받아가지고 뭐 뭔가를 해야 되는 육가공업체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돼지 새끼를 막 키우고 있는데 석 달 후에 출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출하할 때 돼지고기 가격이 어떻게 될까봐 확 떨어질까봐 걱정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걱정을 어디로? 금융시장에 와서 해소를 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선물 거래를 통해서. 그러면 양돈농가는 선물 거래를 해놓으면은 이제 내가 돼지고기 출하할 때까지 열심히 뭐만 하면 된다? 축산 활동만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있는 요 매도거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돈농가는 12월 초에 돈육 1000kg을 출하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확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돈농가가 12월 만기에 돈육 선물을 킬로그램당 5,000원에 10계약을 매도했습니다. 왜 10계약을 매도했냐면 저희가 이제 돈육 선물이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1000kg이 한 단위씩 거래됩니다. 한 단 500kg만 거래하고 싶다 해서 시장에 두고 싶으면 거래가 안 돼요. 반드시 돼지고기를 선물시장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1000kg 단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계약을 했습니다. 왜? 10계약 하면 10,000kg가 돼서 내가 실질적으로 출하할 예정인 그 자산하고 그 가치가 같아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10월달 지금은 한 5,000원 하는데 12월달 출하할 때 갑자기 가격이 4,000원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런데 파생상품 시장에 와서 돼지고기 돈육에다가 뭐 매도 거래를 걸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더라. 손실 실제로 4,000원이 되더라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더라. 왜? 아까 4,000원에다가 뭐를 해놨다? 팔 수 있는 계약을 해놨다 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4,000원 하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5,000원에 팔 수 있는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돼지고기 4,000원에 출하시키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한 데에서 얼마 이득 생긴다? 킬로그램당 1,000원씩 해서 1,000만원 이득이 생기더라. 그러면 10월 달에 돼지고기 출하했으면 이 사람 얼마 정도 이득 봅니까? 5,000만원 이득 볼 수 있다 했다. 그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시간이 흘러가도 가격이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돼지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다른 생업이 있는데, 돼지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가격 떨어질 거 걱정하면은 지금 축산농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죠. 열심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파생상품이 제가 요 예만 들더라도 저희 국가경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그만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앞에서 나온 제가 이제 매수거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매수거래는 뭘 했습니까? 살 수 있는 거죠. 매수거래가 산다 하죠. 그죠? 살 수 있는 계약을 현재 시점에 해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까봐. 그죠? 자, 가격이 올라갈까봐 걱정인 사람은 향후에 돼지고기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육가공업자. 그래서 육가공업자는 12월 초에 돈육 10,000k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한 5,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12월 초에 얘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이제 5,000원에 선물 10계약을 매수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돼 보니까 키로당 6,000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자, 이 육가공업자가 선물 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12월 달에 돼지고기 10,000kg 얼마에 사야 됩니까? 6천만 원 주고 사야 된다. 그죠? 근데 10월에 샀으면 5천만 원이죠. 근데 10월에는 그만큼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선물 시장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더 드려야 되는데 선물 거래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6,000원 하더라도 내가 5,000원에 살 수 있는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실제로 6천만 원에 사면 돼요. 그죠? 사야 되죠. 필요하니까. 현물을 사야 되잖아요. 현물을 사는데 선물 거래에서 6,000원 하는 것을 얼마에 살 수 있게끔 계약해놨다? 5,000원에 살 수 있게끔 계약해놨기 때문에 1,000만 원 벌었더라는 거예요. 합치면은 얼마에 고정이 됩니까? 이 사람도 애초에 10월 달에 자기가 어떤 플랜을 짤 때 금액인 5천만 원으로 딱 고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메커니즘이죠. 아닙니까? 왜냐면 이제 저도 애초에 이제 저는 원래 전공은 경영학이 아니고 이제 뭐 자연과학 통계학 쪽으로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 가면 저희가 경영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한 5, 6년 전에 이제 제가 이거를 처음 딱 접하고 나니까 이런 게
이거 내가 좀 공부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 거래 메커니즘에 굉장히 반해서 선물이란 파생상품이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런 받았던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전달이 된다면 이 파생상품 시장이 앞으로 저희 시장이 굉장히 건전하게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파생상품이란 특히 선물 거래라는 것은 올라가도 손실 보지 않고 내려가도 손실 보지 않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상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순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뽑아보면은 되게 이야기가 재미있게 적혀 있죠. 그죠? 원래는 이게 아니라 교과서에 보면 뭐 해지가 될 수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친숙하시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시장이 빠져도 빠져나갈 궁리가 있다. 아까 그랬죠. 그죠? 돼지고기 가격이 돼지 키우는 사람 혹은 내가 주식 현물 들고 있는 사람 시장이 확 빠져나가도 그게 걱정이 될 것 같으면 선물 매도거래 해놓으면 되죠. 매수거래 해놓으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사고 팔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더라는 겁니다. 왜? 현물 거래하려면 여러분 아까 돼지고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육가공업자가 12월에 필요한 돼지고기 가격 오를까봐 굳이 선물 시장이 없다면 지금 사야 되죠. 그죠? 얼마 주고 사야 됩니까? 5천만 원 주고 사놔야 됩니다. 그죠? 그럼 돼지고기 사면은 그냥 놔두면 됩니까? 창고도 짓고 뭐도 해갖고 현물을 보유해야 되지만 선물 시장으로 들어가면은 미래에 발생할 것들, 미래의 어떤 물품이나 거래대금이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 계약할 때는 그만큼의 자금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그만큼의 자금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단지 이 파생상품 시장, 선물 시장에 들어오면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금이라는 녀석은 필요해요. 왜? 현재 시점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이렇게 물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계약을 이행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정도는 마련을 해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금이라는 것을 제도를 둬서 그 증거금만큼만 있으면 언제든지 파생상품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 하락 위험이나 가격 상승 위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뒤에 따라오는 큰돈 들이지 않아요.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죠? 돼지고기 5,000kg, 10,000kg, 당장 시장에 나와 있는 걸 못 산다 하더라도 선물 거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그 왔다 갔다 할 때 그 금액만큼 돈이 없어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앉아서 천리안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 드려 봤는데 이 앉아서 천리안이 어떤 이야기냐면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약만 한다. 그죠? 계약을 할 때 뭐를 기초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미래 돼지고기 같으면 아까 돼지고기 같으면 2달 뒤에 12월에 실제로 돼지고기 가격이 얼마쯤에는 계산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지금 거래를 해야 되죠. 너무 택도 없이 지금 한 5,000원 하는데 키로에 한 2달 후에 나는 무조건 한 2,000원에 사고 싶다라든지 뭐 나는 무조건 한 10,000원에 팔고 싶다 이런 식으로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선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얘는 미래의 현물 거래입니다. 그렇죠? 미래의 현물 거래라는 것은 지금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미래에 거래될 그 거래 금액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 실제로 지금 필요하지 않고 12월 달에 필요한데 그걸 내가 지금 사놨다. 그러면 12월까지 가져가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일단 내가 5천만 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빌려야 되죠. 그죠? 이자 비용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 갖다 놓으면 창고 넣어야 되죠. 보관 비용 들어간다. 그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내가 현물을 보유함으로써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비용들이 시장의 어떤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수준에 의해서 현물 가격에 더해져 가지고 그게 미래에 형성될 가격이라고 예측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선물 거래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현물 가격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이 파생상품 특히나 이 선물 거래가 같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개인들은 이제 개미라고 이야기를 많이 개인들은 그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보다 어떤 시장 정보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어느 딱 특정 시점에서는 현물 거래를 스톱하든지 아니면 현물 거래를 자기들도 전망이 정하지 않으니까 그 현물 거래를 따라가면서 뭘 하냐면 선물 거래를 같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선물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게 어떻다?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과 같이 형성되어 있는 자본 시장은 그 자본 시장의 가격 형성이 좀 공정가액, 시장에서의 어떤 공정가액을 발견하는 수순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꼬리만 커질 수 있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특히나 저희가 이제 파생 시장에 어떤 이슈가 터졌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웩도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웩도독. 그래가지고 도구가 개다. 그죠? 근데 왜 그 말이 저희 파생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냐면 파생이라는 것은 현물이라는 기초자산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거다. 그죠? 그래서 강아지 전체로 치면은 강아지의 몸통이 어디다? 현물 시장이고 강아지 꼬리 정도가 파생상품 시장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꼬리가 강아지 몸통을 간혹 흔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시장에서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금융 시스템이 이런 게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난다라면은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과 같이 존재를 하면은 현물 시장을 같이 파생시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현물시장의 외연이 같이 확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현물시장에서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죠.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나 다 어떻게 가격 변동의 위험이 있더라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데 파생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위험을 좀 전가할 수 있으면은 손쉽게 현물시장에도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부동산 파생 상품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같은 규모가 크다, 그죠? 그 현물시장에서 내가 쉽게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빨리빨리 나오기도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내가 나오고 싶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까봐 그런 거고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까봐 그런 거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장치라든지 아니면 대체 상품이 있으면은 쉽게 현물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는. 그래서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자본시장에 같이 현물 시장과 밸런스를 잘 맞춘다면은 이 두 시장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이 굉장히 어떤 저희 경제 활동에 있어서 혹은 금융 시장에 있어서 순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좀 접해보지 않으시면은 어떤 선입견이 제 생각에 많이 있으신가 하면 일단 파생은 위험하다. 그다음 두 번째 파생 상품으로 사고 많이 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저희 이제
많이 시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파생이 이런 기능을 하더라는 걸 먼저 아시면 그러한 다른 어떤 좀 이렇게 배드 뉴스들이 파생 시장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저런 시장, 저것만 가지고 우리가 파생 상품 시장을 꼭 바라봐야 되는 거는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나온 관계로 이제 뭐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본시장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파생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떤 근대적인 주식 거래는 1900년도 어떤 구한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파생 상품 시장은 그런 현물 시장의 어떤 증권 시장의 시초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 부산 시민이시니까 아마 잘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996년도에 부산에 대한민국 최초의 파생 상품 거래소인 선물 거래소가 생겼죠. 그래서 부산에서 선물 거래소가 애초에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996년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파생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생소한 상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이제 파생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선물 시장이 먼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연일 뉴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선물 시장을 이제 선물 거래소를 이제 부산에 뭐 1996년 몇 월 달에 다 개설한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를 보던 저희 일반 시민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굉장히 중요한 거지. 선물 시장. 그 부산 시민들 이 인식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높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뿔싸 그게 아니라 자꾸 선물 거래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물은 영어로 퓨처입니다. 프리젠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선물 받으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데, 그 일일이 들고 가가지고 저기 산데 가갖고 팔라 하면 서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한 곳에서 거래를 하면 훌륭한 거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대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애초에 선물 시장이 부산에 이제 이 개설이 될 때는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제가 오늘 뵈니까, 제가 시민 강좌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서 보통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30분 이렇게 조금 첨삭하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저희 부산 시민들이 파생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오늘 또 요걸 한번 들으시고 나서 시장에서 정말 순기능을 하는, 우리 자본시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상품이구나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도 같이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이제 그 유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대에 와서 이제 파생 상품이 어떻게 생겼냐면, 애초에는 이제 뭐 그리스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이라면 혹시나 옵션 이러시면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게 아마 튤립 이야기이실 거예요. 그죠? 튤립 이야기라서 굉장히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게 예쁜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 저 튤립이 파생 상품에 있어서, 특히 옵션 거래에 있어서 시초가 됐더라는 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돼서 유럽이 전 세계 시장들을 막 제패하고 다닐 때, 사람이 살기 좋아지면은 사치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 사치의 끝이 어디까지 갔냐면 저 꽃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 튤립이라는 게, 한 송이에 튤립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해봤지만 별로 상대방에 있어서 내가 절대적인 어떤 상대적인 가치의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거기서 비껴가서 이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냐면, 당시 유럽 사람들이 꽃이라는 튤립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튤립이 사실 저희 뭐 튤립 시장에 가서 사면은 한 송이에 1,000원, 2,000원 그죠? 그 정도인데,
저 튤립에다가 얼마 정도까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냐면 현재 시세로 한 5,200만 원 한 송이 거래하는데 그 정도로까지 주고 튤립 거래를 막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자꾸 커지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투기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변질되냐면 튤립 시장에서 튤립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튤립은 꽃이죠. 그죠? 생물이죠.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서 꽃이 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사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샀는데 지금 같으면 과학이 발전해서 요 뿌리는 반드시 이 꽃 모양이 나오고 이 뿌리는 이 꽃 모양이 나온다 딱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없다 보니까 뿌리마다 좀 다른 꽃 모양이 나오면 좀 더 화려하고 예쁘고 특이한 꽃에 더 많은 어처구니 없이 더 많은 돈을 주고 거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뿌리만 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꽃이 펴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리만 주고 거래했는데 꽃이 폈는데 꽃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뿌리 주고 산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말 싼 가격에 뿌리를 사놨는데 꽃이 저렇게 예쁘게 폈어요. 저거 대박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옵션의 시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유럽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보다는 유럽 시장이 훨씬 파생 상품이 더 발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큰 어떤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물자들에 대한 어떤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 크겠죠, 그죠? 그 가격 변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상인들끼리 모여서 하다가 그냥 규모가 커지고 서로 시시 분쟁이 많이 붙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좀 법제화 테두리 안에서 조직화된 거래소 안에서 그런 파생 상품 거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초가 된 게 영국에서 어떤 런던 금속 거래소 우리가 파생 상품 특히 상품 선물의 시효를 이야기할 때 요 LME 시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있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중국 자본이 지금 얼마만큼 크게 팽창을 해 있냐면 이 LM이라는 런던 금속 시장이 굉장히 전 세계 철금속, 비철금속에서 중요한 시장이에요. 규모도 굉장히 큰데 여기서 거래되는 철근 가격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철근 가격을 대표하는 고시 가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먹었냐면 중국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거래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 거래소나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CME, 시카고 상업거래소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 파생 상품은 어떤 시효로 발생을 했냐면, 자, 여기 그림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중국 5대호가 있는 중서부 지방입니다. 파란 데가 호수입니다. 강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항상 그 주위에 토지가 비옥하죠. 그래서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농산물들이 생산이 되고 나면은 이거를 적당한 시기에 출하를 해서 미국 전역으로 보내야 되죠. 근데 저게 이제 19세기 초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근대시대에 활용하던 운송수단은 뭐였다? 운하였죠. 그죠? 그래서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게 호수죠, 호수. 이게 호수입니다, 여러분. 내륙지방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닷물은 겨울에 추우면 얼지 않는데 얘는 겨울 되면 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묶여져 있으니까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 이 지방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받아야 되는 데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상품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만 굉장히 가격이 급등락을 하니까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게 농산물 상품 선물 거래소입니다. 이게 이제 CM이라는 세계 최대의 어떤 파생 상품 거래소의 시초가 된 그런 겁니다. 다 뭐에 의해서? 가격 변동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는 겁니다.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도지마 쌀 거래소에서 저희가 파생 상품이 처음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쟤들은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 때가 언제냐면 이제 도쿠가와 막부 시대인데 막부 시대에 이제 그 막부들이 어떤 정치 권력을 통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지방 제후들의 남들을 전부 수도로 모아갖고 이제 오사카라는 수도로 모아가지고 전부 다 한 명씩 인질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질들이 다 제후의 장남들이다 보니까 돈이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막 건전하게 공부도 좀 하고 문물도 배우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좀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 제후들이다 보니까 뭐 생산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돼야 돈을 붙여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좀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이 자꾸 자금이 딸린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는 그 제후의 자제들이. 그래서 걔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시골집은 부자니까 농사 지으면 돈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올라올 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이제 물표라는 것을 저 도주마 상인한테 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더라니. 참 선물 거래스럽게 잘 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앞에 시장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다 원래 상품이 있는데 얘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고, 이 원래 상품들이라는 게 다 어떤 겁니까? 곡물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그죠? 그래서 애초에 파생 상품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어떤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하다 보니까 금융상품들이 다 어떻게 됐다? 파생상품화돼서 리스크가 더 확장되는 면이 없잖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애초에 시효가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1996년도에 이제 파생상품 거래의 어떤 후발주자로 시작을 하면서 최초로 상장을 한 상품이 코스피 200 지수라는 거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금융상품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을 시초로 해서 저희는 파생상품이 시장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거기에 원본 손실 초과 위험이라는 레버리지까지 더 씌워진 파생상품을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제 원래의 고유 기능보다는 어떤 투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좀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저희 시장이 좀 이제 많이 부침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좀 위축도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은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금융시장이 먼저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강의들을 저희가 좀 많이 해서 원래 파생상품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파생상품이라는 게 어떠한 아주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 게 이제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장내 파생상품으로 22개, 21개 종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상품 쪽으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수 쪽으로 코스피의 지수 선물, 그 다음에 지수 옵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주식도 작년, 원래 이제 저희 한 10몇 개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개별 주식이라는 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렇게 개별 주식들에 대해서도 다 파생상품화 시켜서 선물 옵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종목이 몇 개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 이제 선물을 한 45개 이렇게 쭉 확장을 해서 개별 주식 선물이 지금 한 60개 정도, 올해 또 한 20개 정도 더 상장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주식 상품이 잘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배당지수 선물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변동성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섹터 지수라든지 하는 금융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해지해야 된다. 그죠? 일반 투자자들은 해지할 목적이 그렇게 없지만 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대출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된 기관들은 금리 상품이 금리 가격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변동하죠. 그래서 그것도 자본시장에 와서 위험을 좀 전이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상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생시켜 놓은 게 있고, 채권도 파생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상품도 파생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달러하고 유로하고 엔이 있었는데 그저께 위안화도 같이 이제 상장이 돼서 선물 거래가 이제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으로는 참 아쉽게도 지금은 금하고 돈육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향후적으로는 일반 상품에 대한 어떤 회원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셔가지고 충분히 시장을 활용해서 본인의 자산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